오전에 근현대 불교 탄압과 차별의 역사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 불교사와는 관련이 없는 듯 보이는 근 100여 년 전에 유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하면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류 역사에서 아주 악인 중에 악인으로 꼽히죠. 어쩌면 그가 저지른 죄보다도 훨씬 더 큰 비난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또 유태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문제는 별개로 하고, 한번 일반인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데타라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현재 태국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숱하게 많이 발생했었지만 거기가 군부 쿠데타라고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아돌프 히틀러는 군부 쿠데타가 아니라 대중동원과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의 정권 장악 과정은 민주적 제도와 대중선동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히틀러의 권력 장악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선동과 나치당의 성장입니다. 히틀러는 1920년대 나치당 NSDAP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의 약자이죠. 그 나치당의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나치당은 대공황으로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던 독일 국민의 불만을 이용해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연설 능력을 통해 독일 민중의 분노와 좌절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건 제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독일 국민들의 심정을 파고들어갔던 것입니다. 특히 베르사유 조약의 불효, 경제위기,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며 자신을 해결사로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 민주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1932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은 독일 의회인 라이히스타크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 230석을 차지했으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1933년 1월 히틀러는 보수 정치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일 총리에 임명됩니다. 당시 독일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히틀러가 나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를 임명했으나 이는 치명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세 번째, 권력 집중과 독재로의 전환입니다. 총리가 된 히틀러는 1933년 2월 독일 의회인 라이히스타크 방화 사건, 거기에 불을 지르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계기로 긴급권을 발동하고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전권법, 영어로는 Enabling Act라고 합니다. 이 전권법을 통과시켜 의회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전권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틀러는 헌법상 합법적으로 독재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럼 군대 경력은 아마 1차 대전 중에 상사가 최고 계급이었을 겁니다. 네 번째, 대중의 적극적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히틀러는 프로파간다와 선전을 통해서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요세프
괴벨스가 이끄는 나치당의 선전기구는 라디오, 신문, 집회 등을 통해 히틀러의 이미지를 신격화하며 대중의 충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에서 그의 연설 솜씨를 얘기했지만 어느 분한테 제가 듣기로는 히틀러는 황혼 무렵에 해를 등지고 연설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단체를 운영할 적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그 시간대에 제대로 연설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분의 법문을 들려주는데도 아주 고요하더라고요. 히틀러가 그런 작전에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부 쿠데타와 같은 강압적 방법보다는 대중의 감정을 조종하고 민주적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권력을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히틀러 집권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내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위험해집니다. 히틀러의 사례는 민주적 제도 자체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당시 독일의 민주주의 체제를 악용해 독재로 전환시켰고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 경제적 불안정, 극단적 선동이 결합하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이처럼 히틀러의 집권 과정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대중심리의 위험성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무거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첫째, 민주제도의 취약성입니다. 히틀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얻었지만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시민들의 참여와 비판적 사고가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둘째, 대중심리의 취약성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대중은 종종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에 끌립니다. 우리 현실을 봐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히틀러는 그들의 불안, 분노, 좌절을 교묘히 이용해 희망을 약속하고 또 우리의 적은 누구? 예를 들면 유태인, 공산주의자 이런 식으로 적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허상에 불과했고 적대감과 증오의 선동은 파괴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대중심리가 어떻게 잘못 쓰여질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왜 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의 위험입니다. 히틀러는 대공황의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해결책을 지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방치하면 결국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거나 혹은 그가 초래할 위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 독재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개인들의 침묵과 방관은 결과적으로 악을 키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선택이라도 신중하고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섯째, 희망과 책임입니다. 히틀러의 사례는 무겁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책임감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고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과 의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모른 척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깨어나서 그들의 책임을 감정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질 줄 알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은 분명하게 질 수 있도록 국민의 압박을 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불교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 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가끔 이런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이제까지 이병주였습니다.